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의 마지막 챕터,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의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사업 기회를 가지고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회는 A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이제 가정을 했고요. 기간은 5년, 투자 금액은 3억. 그러면은 5년 동안 3억을 상각하면은 연간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5년 후에 단여 가치는 10%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아, 5년 동안 6천만 원씩 상각했으면은 회계적으로는 5년 뒤에는 장부 가치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장부 가치가 0이라고 해서 그 실질적 가치가 0인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더 그 다음에 이제 A사회 공동 마케팅 끝났지만 자체적으로 그 설비를 가지고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설비가 필요한 회사에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최악으로는 고철 가격으로도 팔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가치를 좀 수정해 봐서 현재 하는 게 더 정확하게 거겠죠. 물론 뭐 이럴 때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리고 A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통해서 판매량은 100개가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500개를 판다고 했으니까 100개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약 2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인원 증가는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각비는 증가할 건데 인원 증가도 없고 상각비의 고정비 증가는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실제 회사라면은 요렇게 사업 기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요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부서들이 기술적인 부서, 사업 부서 그런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테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명드린 영상은 경제성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경제성이 어떤지를 이제 보이려는 거니까 요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안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추정 손익계산서를 정리하고 그걸 기준으로 추정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추정 재무 상태표도 이제 만들어 봐야 돼요. 추정 재무 상태표는 왜 만들어야 되냐면은 어,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 현금 흐름표 이제 EBITDA가 얼마만큼 증가할 거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그런 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자 운전자분도 더 그만큼 더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전자분의 또 현금이 이제 일부 더 이제 묶이게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반영해서 현금 흐름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추정 재무상태표까지는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의 증감은 이제 없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는 운전자분의 증감도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투자로 인한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요 사업 기회가 실제 어, 재무제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자, 생산 판매량은 이전에는 500개였는데 100개가 증가하면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증가되는 거고 매출액도 20%가 증가를 하겠죠. 지금 뭐 판매 단가가 20%가 늘어나면서 판매 단가가 어떻게 내려갈 거다. 그런 조건 없는 걸로 했습니다. 판매 단가는 동일하고 그래서 매출액은 20%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제조원가 와 판관비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으니까 이제 비용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변동원가 계산서를 만들고 CBB 분석을 했던 거예요.
요 변동원가와 고정비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조원가를 추정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3번에서 이제 그런 2번, 3번에서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겁니다. 자, 원재료비, 변동비, 제조고정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자, 제조 변동비와 제조 고정비로 다시 구분을 했잖아요. 인건비, 경비를. 그래서 제조 변동비는 변동비고 제조 고정비는 고정비예요. 그래서 제조 변동비는 생산량 판매량이 늘어나는 20%만큼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고정비는 늘려주지 않아야 돼요. 원가의 행태가 이런 거니까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기존의 감가상각비는 늘려주지 않지만 이 신규 투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감가상각비가 신규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변동비는 20%를 늘려주고 제조 고정비는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 신규 투자에 의한 신규 때문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260이 되는 거고요. 자, 판관비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해서 고정비는 증가시켜주지 않고요. 변동비는 이 비율만큼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물량 증가 비율로 증가를 시켜주고 고정비는 물량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다. 삼각비는 투자로 인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걸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추정해 봅니다. 기존에 있던 손익계산서가 요랬는데 투자 후에는 자, 매출액이 350만큼 증가를 하고 자, 원재료비, 제조 변동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이제 증가를 해서 1,202만큼 증가해서 1,402가 되고요. 판관비는 자, 인건비 판관비, 경비 판관비에서 10만큼 증가를 해서 이렇게 310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이렇고 판관비는 310만큼이 돼서 영업이익은 388, 영업이익률은 18%로 4%나 이제 증가를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 부분은 엑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넘어왔고요. 자,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엑셀로 만든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붙여놓은 거라서요. 자, 이렇게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그 투자로 인한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 기준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려면은 손익계산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자, 요쪽은 손익계산서고 요걸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추정했습니다.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캐시 아웃, 캐시 인, 캐시 아웃 방법이 있고요. 캐시 플로우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캐시 아웃과 캐시 인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FCF, 뭐, 결과적으로 다 FCF이긴 하지만, FCF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세후 순 영업이익을 먼저 구하고,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뺀, 세후 순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상각비라든지 운전자본, 자본적 지출 등을 이제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FCF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나 똑같아요. 결과도 똑같고 구성하는 포메이션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나 똑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캐시인과 캐시아웃 기준으로 먼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 캐시아웃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캐시아웃에서는 자, 먼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금액이 초기에 이제 나가기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300, 3억, 이게 100만 원 단위로 보면은, 300이라는 투자 금액이 먼저 캐시아웃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앞서 이제 추정 재무제표는 별도로 안 만들고 운전자분의 증감은 없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매출액이 20%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순운전자분의 계정들, 원료라든지 재고, 채권, 매입채 뭐 요런 게 또 20%만큼 늘어날 수가 있어요.
효율을 따진다면 10%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순운전자분의 증감도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순운전자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캐시인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138만큼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38만큼 늘어나게 되고, 제가 여기서 5년 추정을 하는데, 5년 동안은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도 없고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여기서 또 몇 퍼센트씩 늘려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5년치 손익계산서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38만큼 늘어나는 거고, 자, 세율은 20%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38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138 곱하기 20%로 해가지고 세금이 28만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138에서 28만큼 낸 게 세후 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손익계산서에는 이 상파상각비 60이 반영이 됐을 텐데 실제로 60은 요 앞에서 투자 금액으로 돈이 나갔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300만큼을 5년에 뿌려서 60만큼 해마다 60만큼 이제 더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잔존 가치가 이론 제가 이 가정을 뭐 10%라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연도에 300에 10% 30에 대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캐시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팔면은 뭐 현금으로 30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반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캐시인은 138에서 28을 빼주고 이게 세후순 영업이익이고 삼각비와 잔존 가치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170이 쭉 오다가 마지막에는 이 30만큼 더 그래서 200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시아웃은 마이너스 300, 그 뒤는 없는 거고요. 캐시인은 Y 플러스 1년도부터 170 쭉 있다가 Y 플러스 5년도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넷 캐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누계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현금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CF 방법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과 세금을 앞에서 먼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 요 두 가지 항목이 일이 온 거고요.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상각비와 순운전자분의 증감, 전문적 지출, 잔존가치 등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런 항목들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FCF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계 FCF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 그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툴, 그걸로 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쉽게 하는 방법이 회수기간법이에요. 회수기간법은 무엇이냐?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몇 년 만에 회수가 되느냐? 그거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넷캐시가 요랬고 누계캐시가 요렇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제 오게 되면은 자, 회수기간을 보면은 요때 투자를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누계캐시가 마이너스잖아요.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거죠. 근데 2년 차에 가면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요때가 이제 회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1년치 회수기간 1년에는 회수가 안 됐으니까 1년이고 2년에서 여기서 여기로 돌아서는 게 몇 개월이 걸렸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130을 해가지고 41까지 올라가는데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월이냐 그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 밑에 이 그래프는 보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파란색 선은 각 해의 캐시플로우이고 이 주황색 실선은 자, 누계입니다. 그래서 요때 시작을 해서 1년에는 자, 요 선이 서식 요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두껍게. 자,
요 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이제 회수 기간이 완료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년하고 2년 사이에 좀 이제 반절은 넘고 뭐 몇 이렇게 보이겠죠. 한 9개월 정도로 이제 보이네요. 딱 봐서도. 그럼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 마이너스 130에서 41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요 총 길이는 마이너스 130 더하기 41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130이라는 애가, 자, 마이너스 130이라는 애가, 이게 130으로 부호를 바꿔주면 130이라는 애가 170에 도달하는데 몇 개월 걸리냐? 1을 기준으로 하면 0.76만큼 걸린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면 1년은 12개월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9개월이 걸린다라는 게 됩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래서 9개월, 1년하고 9개월 만에, 어, 이 선을 돌파를 한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으로 따지면 1년 9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년 9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문제죠. 자, 회사마다 기준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몇 년 만에 회수 기간이 되어야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에 대비해서 회수 기간이 길면은 투자는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 6개월 만에 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 9개월이면 기각되겠죠. 그 기간보다 짧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는 3년 내에 회수가 되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 9개월이면은 훌륭한 투자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채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회수기간법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한 거고요. NPV라는 게 net present 순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NPV를 적용했을 때는 회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PV를 적용한 회수기간을 하느냐, NPV를 적용하지 않느냐는 뭐 그때그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뭐 방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봐도 되고요. 자, NPV를 적용을 안 했을 때는 요랬는데 NPV를 적용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NPV를 적용할 때 자본 비용을 몇 퍼센트로 생각을 할 거냐? 그거는 또 회사의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WACC이라고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또는 이제 회사의 자본 비용을 결정해 놨으면 그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걸 해놓지 않았다라면 이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저 이쪽 시트에서 따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은 이제 회사가 믹스가 돼 있을 텐데 그, 자기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구성이 어떻고 자기 자본 비용은 자본의 총액을 넣으면 되고 타인 자본은 차입금의 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 수익률은 타인 자본은 은행 차입 이자율이 있을 테니까 그걸 넣으시면 되고요. 자기 자본의 이자율은 요구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그거는 이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의 몇 퍼센트,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걸 넣으시면 되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모형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꾸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끝도 없이 뭐 빠지게 되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10% 정도로 나왔고 10%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자본 비용은 10%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요 넷 캐시에 대해서 각 해마다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 170을 10%로 1년, 그러니까 나누기 1.1로 할인했을 때 155가 되는 거고 나누기 1.1로 두 번을 할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41이 됩니다. 요 수식은 170 나누기 1 플러스 10%, 그다음에 꺽쇠하고 2년을 한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3년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넷캐시에 대해서 NPV를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누계 캐시를 이렇게 해줬을 때, 자, 아까는 1년, Y 플러스 1년에는 마이너스고 Y 플러스 2년에는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Y 플러스 2년도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요 2년 동안은 회수가 안 된 거고,
2년에서 3년 넘어가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회수가 되네요. 보니까 0.4개월, 2년하고 0.4개월 만에 이제 회수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Y 플러스 2년하고 0.4개월, 요 시점이네요. 요 시점.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나서 바로 회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두 가지 회수 기간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DCF 모형입니다. DCF라는 거는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이고요. 자, 뭐 NPV라고도 그냥 막 좀 혼용해서 막 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NPV의 결과값을 합한 게 DCF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NPV를 구했잖아요. NPV를 그대로 해놓고 요거를 다 더한 게 자, 이렇게 누계로 이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계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게 365인데 365가 DCF 값인 거예요.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값을 이제 시그마 한 게 이제 365고 그게 DCF 값이에요. 자, 이 DCF 값은 365로 나온 거고 이거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DCF 값이 0보다 크면 투자는 채택하게 됩니다. DCF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했는데 할인을 하고 나서 그거의 시그마 값 다 더한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안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면은 이제 퀘스천 마크 다른 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 안에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이제 할인을 한 값인데 자본 비용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10%로 했지만 만약에 이게 30%라고 해볼게요. 30%를 적용하면 이제 DCF 값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50%를 넘으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60%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서 자본 비용이 60%로 가는 건 너무 이제 좀 너무 현실과 괴리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완전 60%라고 우리 회사가 원하는 자본 비용 60%로 한다면 이 투자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비용과 자 옆에 내용이 좀 있는데 자본 비용이 높을수록 DCF 값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 10%일 때는 365였는데 20%를 적용하면 22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본 비용이 높을수록 뒤에 있는 값들은 NPV 값들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DCF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또 IRR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DCF하고 IRR,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회수기간법 세 개를 제일 많이 보는데, 회수기간법은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 DCF와 IRR은, 이걸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IRR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DCF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50%를 넣었을 때 0이 됐잖아요. 그래서 IRR 값은 지금 5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10으로 바꾸고 IRR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식으로 돼 있어요. 자, 수식으로 는 IRR 하고 가로 열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그러니까 NPV NPV 된 게 아니라 그냥 NPV 말고 그냥 그거를 그냥 캐시플로우 숫자를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50%가 나옵니다. 소수점 넣으면 49.97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RR은 DCF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엑셀이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뭐 0, 10 넣었다가 80 넣었다가 20 넣었다가 60 넣었다가 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결국 찾아낸 게 49.9718이라는 숫자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IRR이고, IRR은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하느냐. 회사 내부 기준, 우리 회사에서는 IRR, 투자 수익률을 30%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 3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는 50%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투자안이 채택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우리는 55%는 해야 돼. 하면은 기각되겠죠. 50%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IRR이라는 게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 수익률에
리턴 온 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보는데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투자 수익률은 1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내 자본이 얼마가 투자됐는데 1년에 투자 수익이 나한테 얼마 왔다. 그래서 ROI, 단기간에 투자 그런 거 평가할 때는 ROI 개념을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의 효과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는 IRR로 봅니다. 같지만 좀 비슷한, 같지만 살짝 다른 그런 게 있죠. 예, 기간적인 측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DCF와 IRR은 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CF는 캐시 플로우의 시그마 값을 보여주는 게 DCF인 거고, IRR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할인하기 전에 그 캐시 플로우를 가지고 DCF 값이 0이 되는 할인율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IRR이에요. 그래서 IRR이 더 쉽죠. 예, 더 쉬운데 IRR은 더 쉬워서 그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보는 거 이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IRR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버는 금액이 얼마인데 절대 금액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그 단점 때문에 이 DCF라는 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5년간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3억 6,500이다. 이런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IRR과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수익률은 50%고, 5년간은 총 벌어들이는 거는 3억 6,500이다.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수익성 지표법입니다. 자, 수익성 지표법은 뭐냐? 우리가 공공적인 투자 있잖아요.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 투자를 할 때는 BC 분석을 합니다. 그 BC가 뭐냐면은 베네핏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베네핏 나누기 코스트를 해가지고 베네핏의 시그마 값과 코스트의 시그마 값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게 1보다 크다라면은 경제성 지표가 뭐 1.2가 나왔다. 그러면 1보다 크기 때문에 BC 분석에서 통과가 되는 거죠. 1보다 작게 나오면은 0.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BC 분석이 1보다 작아서 투자안이 기각되게 됩니다. 그 지하철 투자안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BC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공 그런 쪽에서는 뭐 30년 막 이렇게 되게 장기간으로 해요. 어차피 공공이란 거는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 뭐 우리 기업체처럼 5년에 뽑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뭐 공공재니까 지하철 뭐 몇십 년씩 쓰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도 몇십 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30년, 50년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공공 그쪽에서는 BC라고 우리는 PI라고 프로피테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데 캐시 이내 NPV를 적용한 캐시 이내 시그마 값과 캐시 아웃의 시그마 값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자, 절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PI가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값. 자, 요거는 요렇게 더한 거고, 요거는 요렇게 더한 거예요. 근데, 캐시 아웃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ABS 함수를 써가지고, ABS 가로 딱 해주면은 그게 절대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바꿔준 거고, 요거에, 어, 캐시 인 시그마 나누기 캐시 아웃 시그마. 그렇게 한 게 2.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엑셀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똑같은 게 있고, 자,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작성한 연습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거 기준으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봐야 자기게 되지, 자기 손으로 안 해보면은 자기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만든 자료와, 영상과 자료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단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